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농장은 최초 발생지에서 2.3km 떨어진 곳인데 정부는 인접 7개 시군의 위기 단계를 주의해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집단 행동에 들어간 첫날이었던 어제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장기 투쟁을 예고했는데 오늘은 대규모 연차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몬태나주가 미국주 가운데 최초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미 정보기관 등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적은 있는데 몬태나주에서는 내년부터 일반인도 틱톡을 다운받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달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편이 코로나19 한창이었던 1년 전보다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 65%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까지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북부에 이번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가 연평균 강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41개 도시와 마을이 물에 잠겼고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에 반발해서 준법 투쟁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일선병원에서는 수술이나 체열 등의 큰 차질이나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연차 투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출범 100년 만에 첫 집단 행동으로 준법 투쟁을 꺼내든 대한간호협회가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체열과 봉합,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간호사가 수행할 경우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구체화해 현장에 전달하며 거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 진료 신고센터 설치와 현장 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원은 간호조무사들이 대부분으로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에서도 아직 간호사들의 단체 움직임은 없어 우려했던 진료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도 임시 인력 투입이나 인력 조정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환자 진료에는 문제 없도록 이게 지금 간호국에서 그렇게 지금 방침 정했나 보더라고요. 크게 지금 진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게 오늘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 없어서.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보조, PA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 참여 여부가 관건인데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PA 간호사들은 투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단체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지고도 고용자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내일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도 당직 기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당직 설 사람이 없어서. 간호협회 관계자는 준법 투쟁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한두 달로 끝나지 않을 거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장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규탄대회에 간호사 10,000명 이상이 연차를 내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업계의 수건인 간호법이 사실상 무산된 뒤 열리는 첫 대규모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간호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구제역 발생 농가는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청주 한우 농장 한 곳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장은 한우 97마리를 사육하는데 청주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서 2.3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안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에서 구제역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충북 청주와 증평 그리고 인접 7개 시군의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평균 200에서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처 23개 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41개 도시와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탈리아 기상전문가협회 관계자는 이번 홍수가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쪽 지역은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기압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지만 구름이 많고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광주는 26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동쪽은 속초 17도, 강릉 19도로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제공을 통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안전성을 최대한 홍보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활성화는 후쿠시마 부활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이어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후쿠시마산 식재료 제공 방침을 밝히는 등 자국 내 국제 행사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復興の歩みを進めている本県への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貴重な機会となります。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주변국들에게 안전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日本の立場についてしっかりと説明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의 방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포함된 식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한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유출이나 사고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대중국 매파로 알려진 미국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실이 코로나19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17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329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병원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생물학적 봉쇄 실패 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생물학적 봉쇄 실패 또는 사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주민들에게 유입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은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국제선 운항 횟수는 7배 이상으로 늘었는데요. 오는 9월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평일 오후, 인천공항은 벌써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3년 만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처음 가는 거라 무척 흥분되고 지인들하고 같이 가니까 좋아요.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이 놀랬거든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최근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 항공편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주 400회 수준에 불과했던 국제선 운항 횟수는 최근 1년 사이 주 3,000회까지 642% 늘었습니다. 도심에서 자취를 감췄던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대거 휴직했던 공항 근로자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은 물론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보안요원 등 공항 필수 인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해 90%가량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 위주로 항공편이 늘면서 여행객들이 체감하는 항공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코로나 이전으로 떨어지기 어렵고 미국과 유럽 등 대형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회복률은 아직 8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까진 장거리 노선 항공권 가격이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 이전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살 이하 영유아의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 환자가 4월 둘째 주 4명에서 5월 둘째 주 13.8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계절적인 수족구병 유행이 있었고 올해도 비슷한 발생 증가가 확인된 것이라며 수족구병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입 안이나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과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나 구토 등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사 무기로 주목받고 있지만 드론은 레저 스포츠와 도심 교통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최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서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소개됐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사각의 경기장 안에서 드론이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상대편 골대를 통과하면 점수를 넣는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 축구는 한국이 종주국이고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제1회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드론축구협회 주도로 국제드론축구연맹, 피다도 결성됐습니다. I met the Korean Federation in Vegas 6 to 8 months ago, and we ended up starting to bring it to the United States. So we've been very busy introducing drone soccer to the U.S. 경기장 한쪽에서는 국내 주요 드론 업체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최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용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 간섭으로 추락시키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조만간 도심을 누빌 것만 같은 실용적인 교통수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론이든지 UAM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 같은 거는 좀 해외에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약점 같은 거는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약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선 화려한 드론쇼도 펼쳐졌습니다. 세계 드론 산업은 2019년 20조 원, 2021년 32조 원 규모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5%, 미국이 24%, 일본이 6%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는 1.8%의 점유율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K-드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 사건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총 금액은 2억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차량 소유주들에게 도난 방지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달러, 4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으며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 사례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레그 지엠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주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이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0,000, 약 1,3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국 최대 인터넷 이동통신 사업자인 BT가 인공지능 AI 신기술과 광케이블 도입에 따라 향후 7년 안에 인력을 40% 이상 줄인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BT는 현지 시간 18일 현재 직원 규모가 13만 명인데 2030년까지 최대 5만 5천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 AI 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전체 감원 규모의 20%가 해당 부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 또다시 오른 전기요금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영업이 힘든데요. 올 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돌아가는 삼계탕집. 여름을 앞두고 업주는 벌써 걱정이 가득합니다. 곧 폭염이 닥치면 최근 다시 오른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컨에 한 5대 있거든요. 그거를 켜도 덥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돼요. 음식값은 올릴 수가 없고. 미용실도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지난 3월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같은 달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이 또 오른 건데 그렇다고 전기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미용실은 전기도 많이 쓰잖아요. 드라이기도 쓰고 올 또 여름은 또 엄청 또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여름철 특수를 맞은 헬스장 업계는 왜 하필 지금일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여름을 앞두고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전기료가 앞으로 올라가면은 운영적인 부분도 많이 금액이 나가니까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오른 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3차례 연거푸 인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영업자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다 가까스로 회복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요금 인하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절전을 위해서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한 편의점도 등장했는데 업계에선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삼각김밥 같은 간편식품을 진열한 냉장고에 문이 달렸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선 개방형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자 한 업체가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기료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밀폐형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테스트 운영을 한 결과 작년에 대비해서 60% 정도 전력량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 요금에 따른 여름철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업계는 이처럼 전기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했던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에게 확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체감되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올해 여름철만이라도 전기요금 50% 감면 같은 한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전기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도 넣어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움이 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으로 포함을 시켜서 에너지 지원 혜택을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하고 그 교체 비용의 일부를 그 한정과 정부에서 좀 보전받으면서 그래야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대상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깎아준 공인중개사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가 담합 행위를 시도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인 광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지회는 해당 중개사가 상도덕을 어겨 지적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동에서 반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김범준 씨. 고객 사정을 보고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겐 무료로 중개해주기도 하는데 뜻밖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 송파구 지회장이에요. 무슨 건 아시죠? 송파구 지회장이 어떤 직책인 줄 아시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장이라고요,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송파구 지회장이 돌연 김 씨에게 전화해선 수수료 할인 광고를 내리라고 한 겁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할인해주는 거라고 답하자 차라리 전부 무료로 하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해놓지 그랬어요. 하지만 협회는 개인에게 수수료율 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데다 정작 김 씨는 회원도 아니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단지 자기들 밥그릇 챙기자라는 데 동참해라는 식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2020년부터 수수료를 최대 절반 정도 깎아온 공인중개사 B 씨도 역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다른 지회장에게 비슷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했더니 허위 매물을 올린다는 거짓 소문과 밤낮 없는 협박 전화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고 B 씨는 말합니다. 네, 욕도 많이들 했고요.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밤낮 정말 가리지 않고 밤길 조심하라는 그런 되게 무서운 말들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공인중개사법은 수수료를 상한선 아래에서 고객과 협의해 자율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개사가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깎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할 권한도 사실은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강요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송파구 지회장 A씨에게 수수료 할인 중단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김 씨가 손님을 가로채려고 무리하게 가격을 깎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담합 행위를 하자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A씨가 주변 중개업자들의 민원을 받고 공생하자고 요청한 것일 뿐 김 씨를 협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청은 A씨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회에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하면 여러 작가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울과 고통, 외로움 등을 가장 잘 표현해낸 작가를 꼽자면 단연 프랜시스 베이컨일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뒤틀린 그림체를 통해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감정을 표면으로 이끌어냈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